40% 수익 배분 약정이 나왔다고 그러죠. 바로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에 아마 설 것 같고요. 과연 구속 기소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녹취록이 왜 이거를 4년 6개월 넘게 수사를 하면서 이게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이 그거라는 거죠. 계좌 관리를 맡겨서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한테 얘기하는 그런 녹취록이 이제서야 나왔다는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을 한 달 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김 여사하고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를 했고 이 중에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죠. 그 이종호 씨한테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야, 이 정도 수익을 주기로 한 게 이게 정상 아니지 않아? 이거 주가 조작 아니야? 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거죠. 이게 1심, 2심, 3심 그러니까 권오수 씨와 그 공범들이 기소된 이 재판에서는 전혀 안 나왔던 것이고 그동안 수사에서 안 나왔던 것인데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숨어 있다 나왔냐? 왜 그동안에는 못 나왔냐?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안 나왔냐 먼저 그동안 4년 6개월 수사를 했고 2021년에 문재인 정권 때 증권사 6개를 다 털었어요. 증권사 이제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있는 그 증권사들입니다. 신한투자,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DS, 한화 6개인데 그 중에서 턴 대상이 주로 이제 증권사 담당 직원하고 김 여사하고 통화 내용. 왜 여러분들 이제 그 통화 옛날에는 그 전화로 많이 했잖아요. 그 증권사하고 거래 약정을 갖다가 전화로 많이 했고 전화를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그걸 녹취를 합니다. 그 녹취 내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미래에셋만 빠졌었다는 거예요. 왜 빠졌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되는 시기에 전화 주문이 아니라 HTS,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그때는 이제 모바일은 없었을 거예요. 컴퓨터로 홈 트레이딩으로 했기 때문에 전화 녹취는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유독 그 미래에셋만 전화 녹취가 빠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8만 개 때려주세요 뭐 이런 문자 메시지 오갔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체결됐죠? 라고 하는 그 김 여사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불기소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녹취만으로는 체결됐죠. 거래 체결됐죠. 그런 녹취만으로는 김 여사가 이 시세 조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 정권 바뀌니까 또 검찰이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 결정을 내려서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고 보니까 지난 수사팀에서 이거 빠졌네? 이게 보인 거예요. 사실 이게 기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는 모르는데 우리 왜 데스킹을 보다 보면은 이거 빠졌네, 이거 팩트 이거 빠졌네, 이게 사실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차원의 그 리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 이 재수를 하다 보니까 미래에셋 이거 빠졌네, 이거 왜 빠졌어라고 하면서 이 미래에셋 통화 녹취를 찾아낸 그런 정황인 거예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일부러 빼놨다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물론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거를 알고서 이것만 빼놨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 녹취가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녹취를 근거로 그러면은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이라고 한다면은 법적으로는 이런 행태를 주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이익을 얼마 주겠다. 이것만으로는 어렵고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은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거래를 하고 또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타인을 기망해서 매매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온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공범들 판결문에서 김 여사도 이거 시세 조정 알았던 거 아니야? 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범 이모 씨 주가 조작의 주포였습니다. 이 사람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씨가 일부 주주와 주식 관리 대가로 수익의 30% 내지 40%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올리면은 사례나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익의 40%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주식 거래하는데 요즘은 다 이제 그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수수료 좀 0.1%만 해도 엄청나게 사실 많은 거라고 느껴지는데 수익의 40%를 분배하기로 한다? 이거 시세 조정 대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이 주식 거래를 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시세 조정 대가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서 2012년도에 1차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모 씨 판결에서 이런 근거로 유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려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한테 수익 40%를 블랙펄에 분배해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녹취하고 지금 이 이모 씨 판결문에서 40% 수익을 일부 주주로부터 분배를 받기로 했다라는 부분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법원이 수익 40%의 분배 약정을 이거는 이 시세 조정의 대가적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 여사도 이 수익 40%가 시세 조정의 대가라는 거를 알고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면은 사례나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씨하고 지금 김 여사하고 이런 약정을 시세조정의 대가로 주기로 하고 체결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앞으로 특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녹취하고 이 판결문에 나온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자고 한다면은 이거 알았던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정황이다. 그러니까 앞서 단순히 전주에 불과하다라고 할 때하고는 지금 굉장히 사정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골길님, 이제 우리도 주식 처음 할 때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고 이거 팔아줘, 저거 사줘.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처음에 무혐의 불기소를 했던 이유가 그렇게 1인 매매 부분이기 때문에 무혐의 불기소를 했는데 지금 의심되는 이 증거가 하나 새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40%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 이거 40%라는 게 사실 보통 비율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시세 조정의 대가라는 거를 알았던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이 씨가 이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씨가 최근에 검찰에서 저는 이거는 조금 태세 전환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 여사 주식 계좌를 관리하면서 손실 보지 않게 원금 보장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게 원금 보장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금 보장 약정을 하면서 보통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원금 보장 약정을 했다.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김 여사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정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토라인 당연히 설 것 같고, 물론 포토라인 서는 거는 이제 소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 달리겠지만은 이 소환되고 기소되는 거는 이건 거의 당연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거는 구속 기소까지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주범인 권은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로 구속영장이 나올지는 저는 조금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다른 사건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 범위가 가장 넓어요. 수사 대상이 16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사 검사가 지금 40명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총 120명이 투입이 되는데 인원수로는 내란 특검이 60명으로 가장 많은데 사실 내란 특검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관련자들 다 기소됐잖아요. 김영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작 내란 특검보다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김건희 특검에서 정말 온갖 게 다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정말 아쉽고 이게 오늘 저희 조선일보 양상호 주필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지난 정권에서 자기 아내에 대한 특검법 그거 통과시켜서 그때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안 왔다. 저도 그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때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통과시켰으면은 쉽게 말해서 그때 싸게 막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자에 고리까지 쳐가지고 정말 집을 넘겨줄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김싱타님 2배 불려준다는 게 흔한데 40% 말씀하셨는데 이게 2배 불려준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리딩방에서 그 약정하는 그런 조금 불법 약정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40% 약정이라는 게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식거래 수수료라고 봤을 때는 아무리 펀드 매니저한테 일임을 한다고 일임 거래 수수료라고 한다고 이거는 정상적인 비율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내내 이어진 자기 아내 방탄,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아내 방탄이 결국 오늘날의 이 사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앞으로도 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 뭐 이게 우리 편이다. 우리가 매출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주가 조작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엄단을 해야 되고 뭐 특검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건 사사시 털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관위가 자작극이라고 단언한 유권자 정말 억울하게 공개 저격을 당했죠. 이 사람 소송으로 선관위한테 복수할 수 있을까? 그 부분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정말 그때 저 투표 당시 사전투표 때 이거 발각됐을 때 이 발각된 정황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거기에 대한 선관위의 발표도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어떤 정황인지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지난 대선 때 그 경기 용인시에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용지가 이재명 기표한 용지가 그 회전용 봉투에 들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유권자가 회전용 봉투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나는 아직 기표 전인데 이재명 기표된 용지가 들어 있었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안 그래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 이제 일부에서 의심하는 부정선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았었는데 내가 기표도 안 했는데 이재명이 기표된 용지가 들어 있었던 그런 충격적인 정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불과 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유권자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수사 의뢰를 냈어요. 자, 그런데 수사 의뢰의 결과가 나왔는데 뭐였어요? 그 선거관리원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권자가 둘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의 유권자, 이거 기표용지 보니까 이재명이 들어있네요라고 신고한 유권자 말고 그 앞에 유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회송용 봉투를 2장을 받았어요. 근데 2장을 받았으니까 1장을 반납하라는데 그 과정에서 기표된 용지가 봉투 안에 들어갔고 이게 다시 지금 깜짝 놀란 유권자한테 전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발각되고 나서 4시간도 안 지나서 이거를 이상하다고 신고한 이 유권자를 갖다가 자작극을 했다라고 선관위가 공개 저격을 한 거예요. 이거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출입기자단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기를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 자작극은커녕 선관위에 이거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법적으로 이거 좀 책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명예훼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저는 성립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많은 법조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중요한 요건이 공연성입니다. 그리고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자, 공연이 출입기자단한테 다 드러내고 그리고 출입기자단한테 보냈다는 건 이거를 널리 보도해 주세요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그리고 이게 허위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 그게 중요한데 아니 사건 알려지고 나서 4시간 만에 자기네들이 무슨 어떤 진상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이 신고한 사람을 의심해서 자작극 가능성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저는 허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의가 상당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위 부분에 대한 고의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거는 무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 왜냐하면은 수사를 했잖아요. 이 사람을 정확히 뭐 무슨 조작범이다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했잖아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유권자, 신고한 유권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 다분히 그런 목적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무고 가능성도 상당히 충분하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으로부터 공개 저격을 당한 상황 아닙니까? 법적 조치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뜻이 있으신 변호사님들도 좀 합류해서 이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명예훼손 무고에서 나아가서 국가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가가 한 개인한테 정말 이건 짱돌도 아니고 정말 이건 박격포로 정말 격추를 시킨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국가폭력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의도했던 국가폭력은 뭐냐면은 검사 수사예요. 검사 수사와 판사의 판결. 그걸 국가폭력으로 의도를 하고 너 나는 유죄 판결하고 수사했던 기소했던 검사들 다 책임 물을 거야.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국가폭력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국가폭력에 대해서 대선 전에 공언한 대로 정말 공소시효 없이 선관위 담당자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죠.